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국내 종합지표와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가 동향인데요. 지난주 주가를 보면은 선진국 주가는 올랐고 이머징 신흥시장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물론 중국 주가는 올랐는데요. 중국은 호강풍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가는 지난주 0.4% 상승해가지고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선진국 주가가 상승했고 이머징 주가는 왜 하락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마 미국의 FOMC와 그 다음에 유가 급락 이 두 가지 문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미국 FOMC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표문을 보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난주에는 인내심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당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해석하고 있고요. 인내심은 두 차례 FOMC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월, 4월, 6월 상반기에 네 차례 FOMC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1, 3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4월에서 6월 사이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0에서 0.25%까지 내렸습니다. 현재도 그 수준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금리 효과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다. 소위 그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통화를 풀었습니다. 그림의 빨간 선으로 QE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국채나 모기 채권을 사준 겁니다. 세 차례 걸쳐 가지고 양적 완화를 단행했고 무려 3조 달러가 넘는 번원 통화를 풀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됐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 시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까 시장에서는 4 내지 6월 정도, 내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의 통화정책 지수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테일러 준칙에 근거한 건데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목표 물가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하나 지표를 만들어 본 건데요.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실질 GDP가 잠재 GDP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목표 수준 아래에 있죠. 그래서 현재 뭐 금리 인상 압력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가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접근하는 모양이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금리를 인상할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안만한 금리 인상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큰 이슈는 유가 급락이었었죠. 그림에 WTI, 두바이 유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00달러가 올해 넘었던 유가가 지난주에는 5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중국 등 신흥국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10%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7% 안팎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원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된 거죠. 여기다가 공급은 늘었습니다. 미국이 셀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고 있고요. 또한 오페크가 감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기다가 달러까지 강세를 보니까 유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급락에 따라 가지고 일부 러시아 등 신흥국가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였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러시아 루블화나 주가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러시아 주가 이렇게 급락한 것은 원유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죠. 러시아 정부의 재정 수입 중 50%가 원유고요. 수출도 68%가 원유 및 천연가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유가가 60달러 이하일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5%일 것이다.
러시아 경제가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간다는 의미죠. 현재 러시아가 약 4,200억 달러 외환을 보유해가지고 뭐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가가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러시아에서 급격한 자본이 유출되고 유동성 위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 금융 의존도가 큰 유로존 경제가 앞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하지 않을까, 천연가스 유럽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이런 위기를 맞게 되자 국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회피하면서 다른 신흥국에서도 돈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위험해지면 같이 다른 신흥국도 위기가 접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상을 보면은 당분간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시장의 유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원유 수입기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경제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하락하면 다음에 경제 성장도 올라오고 물가도 하락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유가 하락은 우리 금융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에 우리나라 주가지수하고 유가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상관계수가 0.95 정도 됩니다. 즉 유가가 상승하면 세계 경제가 좋고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주식시장에 작용하는 거고요. 거꾸로 유가가 하락하면 세계 경제가 나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유가하고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야지 우리 주가도 오를 것이다. 이런 진단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분간 유가가 상당히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도 당분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발표될 경제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내구재 주문, 그 다음에 GDP 3차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 11월 통계가 발표되고요. 3분기 중 자금 순환, 소비자 동향 조사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일본의 11월 실업률, 소비자 물가, 산업 생산 이런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 중에 미국 주택 가격, 그 다음에 한국의 자금 순환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주택 경기인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 주택 가격이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2007년까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좋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택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또 미국 경기가 위기를 맞게 된 한 요인이었죠. 최근에 신규 주택 매매를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 약간 반등하는 수준입니다만은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기존 주택 매매는 신규 주택 매매보다 약간 좋습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을 보면요, 미국의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만은 99년에서 2006년까지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주택 시장에 어느 정도 버블이 발생한 겁니다. 주택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상당히 늘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자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주가보다는 주택 가격이 한 4배 정도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2007년 상반기까지 사실 미국 경제가 좋았죠. 그 이후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미국 경제가 한때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이 엄청난 거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만은 최근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명목이나 실질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세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미국 소비 지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3분기 자금 순환을 발표하는데요. 자금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가계 및 비영리단체, 소위 개인이라고 그러죠.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저축하면은 그 돈들이 기업으로 가는 게 자금 흐름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까지 통계입니다만 이번 주 3분기 통계를 보시면서 어디서 자금 잉여가 얼마나 났고 어디서 자금 부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살펴보면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자금 순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영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대기업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과거보다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금융법인 일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484조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을 방향을 보면은 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다. 이거를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투자를 더해주든지 아니면 임금을 올려주든지 배당을 더 달라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현금을 어떻게 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 임금 상승보다는 기업들이 그 배당금을 올려주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아마 배당 투자는 저금리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들인데요. 금융회사들이 돈이 들어오면 이 자산을 가계나 기업에 대출해 두든지 아니면 유가증권에 투자합니다. 근데 갈수록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돈은 버는데 과거보다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과거보다 돈을 덜 빌려 쓰죠. 그 다음에 가계대출은 늘고 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어느 정도 가계대출을 억제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기업이 돈을 과거보다 덜 갖다 쓰고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면 은행들은 이걸 가지고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아니면 채권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안정성이 높은 채권 그 중에서도 국채만 주로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자금이 들어오면 계속 국채만 살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저성장 저금리 국면으로 들어설고 있습니다만 은행들이 이렇게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보험회사들 자산운용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보험회사들이 역마진이 커지면서 아마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인들인데요.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이 2,726조 정도 됩니다. 개인들이 이 자산을 은행에다 맡기든지 현금통화 예금은 주로 은행에다 맡긴 겁니다. 보험, 연금에 들고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다른 미국이나 일본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사람들은 개인들의 금융자산 중 5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금리가 거의 0%인데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다 맡길까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노령화 진행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원금을 보존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동안 물가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1.5%라면 금리 0%를 받더라도 실질 금리는 1.5%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거의 금리가 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일본 개인들은 거의 5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죠. 빨간 막대가 미국입니다만은 미국 개인들은 13% 정도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개인들이 금융자산의 약 9%를 주식에다 맡긴 반면에 미국은 약 34% 정도를 주식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다른 나라 주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개인들은 현재 약 17% 정도를 주식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34%를 주식에 투자한다면 주가지수 정말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주가지수가 3,000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약 9%를 주식에다 맡기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 경제 성장 구조나 노령을 생각을 볼 때 미국보다는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빼내가고 있죠. 2007년, 2008년에 사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 금융회사 근무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당시 거의 모든 증권회사 특히 은행들까지 나서서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던 것이죠. 특히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은행의 저축성 예금을 주식형 펀드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한때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급증했죠. 그런데 이렇게 주식형 펀드가 늘자마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실증을 느끼면서 주식형 펀드가 79조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들 자산 중에서 주식형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고 주식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계속 조정을 보이고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사면은 오르고 또 팔면은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 보면은 안정성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개인들이 채권형 펀드에 주식적으로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익률 보면은 주식은 현재까지 작년 말에 비해서 5% 떨어졌지만은 채권형 펀드는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개인들의 자금 운용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양한 문제를 살펴봤었는데요. 요약해 드리면은 지난주 미 FOMC에서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거를 인내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의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그런 전망이었습니다만 인내심이라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주에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주가가 올랐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 4월, 6월에 금리를 서서히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10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거의 54달러로 거의 반 가격으로 폭락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자 원유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는 미국의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자금순환 동향 3분기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 개인,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금이나 예금은행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